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수능날 하면 꼭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수능 한파로도 어김없이 왔고 그런 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지각하는 학생들, 그렇죠. 뭐 빠뜨리고 온 학생들, 네.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 그렇죠.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맞아. 우리 우영파 식구들도 뭔가 입시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본 분이죠. 나연 씨는 뭔가 입시 얽힌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 저는 예체능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맞다. 학생이었어서 이제 실기시험을 보러 가야 했었는데요.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날 연필을 뭐 필요도 없이 한 10개씩 잔뜩 정교하게 깎아두고 아주 뾰족하게 깎아두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꺼내다가 와르르 떨어져서 연필이 다 부러진 거예요. 저런. 너무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심기일전하면서 연필을 다시 이렇게 깎으면서 이제 마음이 좀 다스려졌어요. 그래서 네, 전화위복이 됐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네. 우리 그 혜진 씨는 뭐 입시 얽힌 얘기 하기 전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죠? 네, 교과서와 땡땡 수학 교재를 열심히 예. 공부했습니다. 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능날 제가 그 어머니 차를 타고 가다가 예. 정신이 잠시 나갔는지 도시락을 두고 내린 거예요. 수능 날이요? 네, 수능 날이요. 그래가지고 두고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입시실로? 그렇죠. 근데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네. 차에 그 도시락을 두고 내렸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지가 아니라 밥을 어떻게 먹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긴장이 풀렸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되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뒤늦게 그걸 확인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형 어떻게 좀 전해줄 수 없느냐. 또 저희 담임 선생님 지나가는 수험생 찾아가라. 전해주라.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다행히 잘 돌려받고 잘 먹고 시험을 무사히 쳤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네. 우리 제일 씨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진짜 궁금해요. 크게 저는 뭐 도시락 해프닝 같은 것도 없었고 연필 사건도 없었고 무리 없이 잘 치렀던 것 같은데 좀 사변적인 일이 좀 많아가지고 1994년이었는데 그때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그때 사망했고 서울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예, 그리고 미국 월드컵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그 고3 시절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에 집중 못했다 이런 건 아니죠? 그 그런 건 핑계는 아니죠.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경문 씨는 어떤 또 추억이 있을까요? 글쎄, 그 시험을 풀다가 이제 막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밖에 창문을 보는데 창문을 왜 봐요, 막?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떨어지는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이걸 알아봤을 건데 이 방송도 그렇잖아요. 오늘 끝나고 이제 뒤돌아서면 한 번 더 했으면 잘했을 건데 결국 인생이라는 지난 거는 후에 와. 낙작 불입이라는 거. 아니 무슨 고3이 시험보다 창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근데 경문 씨는 저런 독특한 그렇죠. 네. 그게 매력이고 저런 것 때문에 아마 성적을 떠나서 꼭 성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원래 저런 듭니다. 캐릭터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아무튼 수능을 본 우리 제주 수험생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고생은 했지만 아직도 뭐 인생의 여러 관문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잠깐 그래도 이 중간 시간에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홀가분하게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영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얼마 전 사회협약위원회가 토론회 장 마련했는데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혜진 씨가 이 소식을 좀 관심 있게 보셨다면서요. 네, 그 한라산 국립공원은 약 50년 전인 1970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 산악 생태계하고 그다음에 해안까지 아우르는 걸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락산 국립공원에 곶자와리형, 오름, 바당을 보태형 이미 지정된 면적의 4배로 늘리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사업. 도민 토론회가 열렸지만은 지역 주민만 아니랑 전문가들도 이거요 저거요 말이 한디양. 제주의 곱닥한 자연 환경. 어떤 허민 후손들 신디 잘 물려져 질 건고양.
지금 이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환경부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에 부딪혀서 지난 6월부터는 이제 좀 중단되고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 보존하는 취지와 다들 공감을 하는 겁니다만 공원 지정 범위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도 주민들은 그 해상 지금 도립공원이잖아요. 이걸 국립공원으로 격상이 되면은 이 개발 규제 행위가 더욱더 강화돼서 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현재 그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주민들은 그 추자항 개발 사업 차질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낚시 행위가 또 제한되지 않을까 해서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라산 중턱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임업 관계자들, 그 버섯과 그 산양삼을 재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이 재배 지역 제한과 벌목, 벌채 금지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도내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30여 곳이 있고요. 104헥타르가 국립공원 확장 경계 안에 있습니다. 이 삼양산 재배는 장소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 재배지 신규 확장의 제약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환경부 국립공원 토지 매입 예산이 좀 터듯이 부족합니다. 그 제곱 평방미터당 2,000원도 안 되는 꼴인데 저희가 쉽게 계산하면 뭐 3.3 제곱미터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7,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사유지 재산권 침해와 배상 문제 해결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더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립공원의 취지가 그렇다고 해요. 자연 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자원의 보고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요건이 지정되는 곳을 지정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다 국립공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너 국립공원 해 너도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5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연 생태계, 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그리고 위치와 이용의 편의성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주 국립공원 지정 안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확대된 610제곱킬로미터가 이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는 거죠. 제주, 그래, 이 섬이라는 특성,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의 어떤 그 절대적 가치를 고려하면은, 이거 좀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게 나의 문제가 되면은 이게 또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또 하필이면 그 육상 국립공원 면적인 32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사유지가 약 20제곱킬로미터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사유재산권을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국립공원 지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유재산은 현행 상태에서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 또 이것도 한번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립공원 후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경관이 그렇죠. 뛰어난 곳에 있겠죠. 예. 사유지라도.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국립공원 관련된 사항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좀 편입을 해가지고 좀 뭔가 좀 규모 있게 뭔가 함직하게 사이즈가 있게 관리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언급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단 국립공원에 대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건 환경부 장관이 하고 또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환경부 장관이 또 계획을 세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취지하고는 또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공법 8조 1항에 따르면 이게 일정한 사유 외에는 한 번 지정되면 돌이키지 못해요. 해제가 안 됩니다. 낙장불이. 네. 그게 낙장. 네, 그러네요. 한 번 지정되면 돌이키지 못해요. 환경부에서 이게 공약사항,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막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나갈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을 지키자, 미래 세대에 이어주자. 이건 사실 자연을 보존하자는 목적이 들어간 법들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들이 뭐가 있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자연공업법 말고도 뭐 엄청 많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문화재관리법, 습지보전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입이 아프죠. 근데 법령들은 우리 장혜진 씨를 네.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다 걸렸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관련 조례까지 따지면 그 규제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도민들은 이제 의아하죠.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법과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걔네들은 뭐였던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봤더니 그렇게 많은 법이 있었는데 제주도만 해도 대규모 개발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더니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령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 뭐 현명한 이용이 안 됐다. 일자리 창출하고 기여하지 못했다. 법령이 많이 너무 많아서 혼재스러웠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의 적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기존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게 꼭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시켜서 국립공원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태도는 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흔히 이제 어떤 소비의 천국, 경제대국이면서 군사대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 또 그렇게 이 국립공원 천국이라는 또 그런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지금 61개의 국립공원인데 이거 면적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72년에 그 옐로스톤 예, 맞아요.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좀 옐로스톤. 거절하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워서요. 갑자기. 그 국립공원이 미국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아이디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국립공원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좀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좀 접목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립공원 관리국 직원만 22,000명이 넘고 자원봉사자만 이거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국립공원 자체가 하나의 산업처럼 환경 산업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역시 뭐 국립공원 지정 초기에는 주민들이 반발 행위들이 제한이 되니까 반발들이 많았던 비슷하군요. 네, 똑같은 공원이 지금은 관광객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제 인기 명소가 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독일의 바움, 비펠, 파드라는 곳인데요. 발음이 어렵다. 어렵죠. 바움이 나무란 뜻이고요. 비펠이 꼭대기란 뜻이고 파드가 좁은 길이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무 꼭대기 좁은 길, 이제 나무 트리인데요. 맞아. 탄냄, 바움 그럼 뭐 네네. 전나무 막 이런. 네네, 맞습니다. 전나무 44m짜리의 높은 능력자 전나무가 있는 제주의 곶자을처럼 굉장히 울창한 숲이래요. 그래서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숲에 이 국립공원이 위치를 했고 그 전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데크, 이제 약간 나사원형의 데크를 설치를 해서요. 이제 관광객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는 일단 전망대도 있고 어린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뭐 교육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니까 결국은 지역 수입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국립공원이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환경 친화적인 어떤 시설물을 잘 지음으로써 어떤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다시 지역민들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세심한 방안들이 마련이 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참고하고 주민들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의 여지들을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과 자연이 모두 환영받는 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가 싶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모두에게 설득력을 주면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참 이것 때문에 떠들썩했죠. 예멘인 400여 명이 거의 동시에 제주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많은 수가 체류 허가를 받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정, 불인정을 갖고 논란이 참 많았고 또 지난해 우영팟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도 해서 재일 씨가 특히 좀 많이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시즌 1 하면서 아마 두 번째가 세 번째 에피소드로 아주 기억이 초기였어요. 되는데 난민은 우리도 처음이라서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벌써 이게 1년이 지났네요. 400
2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난민 인정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수다. 고자 제주에 사는 예멘 사람은 70여 명. 그 사람들이영 혼디 산지 1년. 난민을 보는 눈이영 분위기는 얼마나 토나져신 고양. 당초 처음에 왔었던 400여 명 가운데 72명만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법무부가 어떤 난민 인정자하고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자 4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뭐 전원 그 체류 연장 허가를 했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좀 가끔 보시고 그러셨죠. 실제로, 예. 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분들의 어떤 그 혐오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있었는데 이게 도민 사회에서 또 막상 적응하다 보니까 도민 사회의 어떤 거부감도 생각보다는 뭐 큰 거 같지는 않다. 그 사이에 이분들이 또 한국말이 많이 늦었대요. 그렇죠. 예, 예. 제주어를 구사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난 1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인권 지침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인도적 체류 지원자 분들은 이제 체류를 하는 걸 이제 허가를 받으신 셈이니까 체류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여러 가지 기본법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자녀들이 취약하기 위해서는 뭐 취약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던가 최소한의 그런 교육비들을 제공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게 밝혀졌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체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취직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난민 신청자는 지원 5 비자를 받아야 하고 이제 인도적 체류 지원자는 지원 6라 그래서 별도의 취업 비자가 아니죠. 이제 체류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에는 그냥 G1이라고 이제 통괄돼서 표시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취직을 하러 가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신 사장님들은 이게 체류 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우실 수밖에 없죠. 잘 모르시면. 취업 자체가 제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게 보고가 됐다고 해요. 난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그다음에 난민 신청자 이 세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으로 인정되신 분들은 F-2 비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자냐? 이게 우리 국민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하고 같은 종류의 거주 비자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는 G-1 비자인데 그게 무슨 비자냐면 기타 비자예요. 기타 비자. 막 이렇게 장기 우리나라 1년 이상 있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중에 원칙엔 다 해당되는 게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비자고 또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G-1-5, G-1-6 이렇게 나뉜 것인데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자분들은 아까 잘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저희 난민들과 달리 이제 뭐 생계비 지원도 못하고 사회 이제 복지 분야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이 이번에 1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으셨고 지금 난민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향후로도 특별한 범법 획기가 없으면 이제 출국하실 때까지 이제 저희 체류 연장이 되실 걸로 보여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려움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려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생계가 달린 문제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다 보니까 뭐 보육료, 양육비 이런 거 다 지원 못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향후로도 예견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적인 그 체류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뭐 사건 사고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불안감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것 따라 철저히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제주도에 그 남아 있는 난민들은 여러 가지 신원 확인이 거쳤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지문 날인도 했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것 따라 현재 뭐 사건 사고가 난 게 아직 뭐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크게.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저는 그런 난민들에게 이제 뭐 제주다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이제 법 등을 가리켜서 오히려 더 제주에 녹아내릴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 어떻게 그렇죠. 그래도 여기 이제 살면서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400명이 훨씬 넘는 예멘 난민 중에 불과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난민 협약 가입한 국가치고는 이건 너무 적은 비율 아니냐.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의 인정을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훨씬 못 미치는 건데 그분들이 진짜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정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쉽게 뭔가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심사의 기준이 높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국제적인 기준, 그러니까 난민 인정 기준 비율이 이제 국제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2명 인정받은 건 너무 낮다라는 비판은 뭐 일견이 있죠. 예. 근데 일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난민 심사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민법 자체가 2013년도에 시행됐고 그 이후에 거의 처음 겪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민이냐 아니냐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그럴 들어갈 수가 수 있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데 정치적 박해만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이 또 인종, 종교, 뭐 국적, 정치적 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로 본인이 또 공포를 느꼈어야 된다. 그런 박해가 있어도 내가 꿋꿋하게 살아남아주면 주관적이네요. 네, 그분은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비율이 좀 낮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인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난민을 진정하게 인정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정말 저희가 처음 접하는 낯섦하고 다름이었잖아요. 예멘은 워낙 이름도 이제 저희가 낯설다 보니까 더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력도 충원됐고 어떤 평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제일씨가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인정 비율이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좀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수용 능력도 좀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이제 난민까지 받을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작년부터 이 문제를 보면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족이라는 게 뭐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의 민족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20세기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그렇죠. 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인류가 2번의 세계 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까지 치르면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뿌리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함께 섞여 있는 세계의 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난민이라든가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분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멘의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아마 조금 돌아가는 거는 좀 뭔가 현실적으로 좀 여러 제약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사회에 우리 제주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제도도 좀 이렇게 개선하고 조금 더 우리가 조금만 더 가슴을 조금 좀 포용력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어느 문제보다도 개인적인 가치관에 반영될 여지가 큰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제주는 몹시 분주합니다. 감귤 수확철이기도 하고요. 월동 채소 역시 일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가을 제주 농업은 유난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경문 씨, 그렇죠? 그 지난 월요일 11월 11일이 무슨 날일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어떡합니까? 다들 그럴 겁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하지만 이날이 그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 한자로 10이라는 거를 열십을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예, 열십하고 일. 그리고 한 일을 보면은 합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흑토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 획을 밑으로, 일자를 밑으로. 그래서 그 농민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섬강도 곧은 제주의 1차 산업 농업. 요벤닥 실현 날씨광 주 52시간 근무제. 세계 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꺼정. 정부 정책이 바뀌멍 농민들 조듬은 늘어만 감신디양.
위기의 제주 농업. 해결 방안은 의신가양. 원래는 장마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가을 장마가. 예. 그리고 가을에 여러 개의 태풍. 예. 그런 영향으로 해서 감귤이 지금 가격이 안 좋아요. 지금 감귤 농민들의 시름이 지금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 제주도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극조생 감귤이죠. 빨리 수확하는 감귤. 그 생산량의 10%, 예. 약 그 10,000톤을 지난달에 수매해서 산지 폐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감귤 문제뿐만이 아니라 월동 채소의 그 작황이 좋지 못해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와 무가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그 대정이 방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농산물 하면은 또 마늘이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 주민을 직접 만나 그 고충을 들어봤는데 그 작년과 올해 그 마늘값 폭락으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육지에서 그 정책적으로 논농사를 하다가 밭농사로 이렇게 하면은 지원금이 나오나 봐요. 예. 그 밭농사를 진행하고 밭농사에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마늘을 이렇게 좀 많이 심었나 봐요. 직접 경쟁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럼 마늘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또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 거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정읍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농가에 가져다 준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통계청 발표한 2017년과 18년 그 자료를 보면은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 그 결과를 보면 2017년에는 20%가 증가를 했고 예. 2018년에는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마늘 가격은 작년과 올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늘의 생산량은 그 제주도가 전국의 약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해에 생산된 양을 보면은 그 제주도의 생산량이 3배가 넘어요. 가뜩이나 제주도는 해상 물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에 따른 경쟁력이 더 약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판로 개척이라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긴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현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 씨가 그중에 뭐 하나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많이 들어오셨을 네. 거예요. 좀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금 확대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당장 제주도 농업과 이제 연관이 있게 됐습니다. 농업이라던가 수산업도 마찬가지, 축산업도 마찬가지, 양념산업도 마찬가지 생산 이후에 이거를 선별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포장하는 거에도 특정 시기에 아주 단기간에 노동 집약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확하자마자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적용 제외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확대 시행에 따라서 감귤 산지 유통센터,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성과장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워낙 단시간에 근로가 집중되는 형태다 보니 근로시간을 더 두지 않으면 아예 사람이 못 구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럼 그 작업을 아예 멈춰버리든지 아니면 법이 고쳐졌는데 불법으로 몰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랑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척, 선별 세척, 그다음에 건조 포장 처리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 규정을 좀 줄 수 있도록 하자. 적용 제외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대표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제주도의 감귤이지만 다른 지역도 다 농산물, 뭐 축산물, 임산물 뭐 있는 곳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시급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당혹스러운 것은 그게 알려지고 난 후에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오히려 이를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사회 환경, 나아가는 방향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 해서 농민들의 안정이 보장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회 환경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차츰 줄어들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형태 외에는 항상 있습니다.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비판도 이해는 됩니다. 전반적인 취지가 인간다운 삶이 더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역행하는 면은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의 좀 접점을 찾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그런 뭐 노동 시간의 문제도 있고 최근에 또 타격을 받은 이슈가 또 있는데요. 그 WTO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맞습니다.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뭐 반발하고 있고 도 내에서는 23개 농업인 단체가 지난 10월 24일 날 정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간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그거를 포기하면 왠지 좋은 일처럼 들려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개도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좀 유심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개발도상 국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뭐 관세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은 향후 협상에는 우리가 개도국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 않을 거고 기존에 받아온 이제 혜택은 지금까지는 유지를 한다. 그렇지만 다음 협상에는 주장하지 않을 거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음 협상 때 기존에 받았던 특혜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이제 우리는 일단 요구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제주도 관련한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논농사가 밭농사로 전환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뭐 마늘 농사가 좀 안 좋아졌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쌀 관련한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대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밭농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제주 지역이 밭농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농업이 지역 총생산의 11%나 차지하는 제주 지역이 그동안 받아왔던 보조금이나 특혜들이 사라질 경우 또 어떤 여파가 있게 될지 지금 농민들이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관련 정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기존 특혜는 유지되고 있다. 미래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니 말할 것이 없다라는 태도를 도와 정부가 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성명서를 발의한 이제 이유더라고요. 농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문외한이기도 하고 농사를 그렇게 지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 또 농업 얘기 MC냐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파신데. 예. 그렇죠. 우연파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죠. 제 기준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귤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가 뭐 과다 생산, 당도 걱정, 그리고 겨울에 출하되면 이제 경쟁 과일인 어떤 그 딸기, 그리고 수입 오렌지와의 경쟁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 대체재가 충분한 감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경쟁적 우위에 있는 작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어떤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WTO라든가 어떤 그 농업 정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많이 거쳐왔지만 아직까지 제주 감귤은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게 제 나름의 결론이에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정치 작물이라는 오명이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뭐 비상품 수매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과 생산자들이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했고 이게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심지어는 비상품 감귤 수매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반발을 하니까 유예를 했고 품질 기준도 당도가 아니고 크기 어째서 당도로 해야 된다. 지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스스로 만든 그 작물 하나가 없어요. 품종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지금 감귤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월동 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과다 시비, 과다 살포 굉장히 농약을 많이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친환경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시선이 들 수밖에 없는데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좀 불가피했다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정책을 이끌어가는 행정은 도대체 뭘 냈는가? 그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옛날에 한번 그 전시 작전권 그 환수 문제로 한번 연설을 한번 했거든요. 이때까지 그 수많은 쏟아부었던 국방비, 방위비 뭐 했느냐. 어디 떡 싸먹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 딱 오늘 이 주제 준비를 하면서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1차 산업 경쟁력 이제 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뭐 하느냐. 이때까지는 정말 보조금 줘가지고 겨우겨우 수명 연장시키는 가두리 산업이었다. 이때까지 1차 산업 행정하는 분들 뭐 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사실 농지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이게 경제 유전의 원칙. 이건 뭐냐? 농지, 농업, 1차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보호를 어쨌든 강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농업이든 1차 산업 보시면 이게 사실 뭐 굉장히 뭐 규모 있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 자체로 누가 가서 해볼래? 네. 이러면 하기 어려운 산업인 것도 맞아요. 그것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참 네, 슬픈 네.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 인간 삶의 기초였으니 그 부분에 대한 원조 보호를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속 포기해야 되냐. 감귤, 아까 뭐 자생귤 못 갖추는데 그동안 뭐 했냐. 그런 비판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한 만큼 어떻게 보면 자생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같이 동반되고 그러니까 보호 지원 이런 게 없으면 약간은 좀 어느 날은 감귤나무가 있었었지, 대학나무라고 아이고야. 했었지, 뭐 마늘도 끔찍하죠. 옛날에 마늘이라는 걸 우리 제주도 대정에서 많이 키웠었지. 키웠어요. 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농업 관련해서 정책 결정하시는 분도 국내산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쌀, 예? 고기, 농작물. 정말 우리 생명력이죠. 농업이 살 길이 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동업의 비상을 기대하면서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부터 매년 10월이 문화의 달이 됐고요. 2003년부터는 이 행사가 지역을 돌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올해는 제주에서 이 문화의 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연 씨, 올해 행사가 반응이 꽤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까? 네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 원도심 일대에서 2019 문화의 달 행사가 열렸는데요. 제주에서 열린 건 두 번째예요. 예. 네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그 제주 성지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고 서문 사거리부터 중앙 사거리까지 이제 차량을 통제하고 뭐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뭐 쉼터도 마련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지금 행사가 끝난 지 이제 한 달가량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 행사가 남긴 어떤 유산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주의 정치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관덕정 마당. 너미 조용허영 쓸쓸하던 이디가 문화의 달 행사를 허멍 도민들이 고사됐수다. 요영한한 제주시가 관덕정 마당에 정기적으로 차 의심거리를 만들캔 허염신디양. 원도심은 도시 활기를 촉자질 건가양. 지난 10월 20일 행감 때 고이범 시장님께서 광덕정 앞 차 없는 거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은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8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행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2년 전에 저희가 또 기억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도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된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다시 관덕정 인근의 주민이랑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30명 정도를 표본 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중에 13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는 거에 적극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14분이 뭐 언제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 이제 상관없다고. 합하면은 네네네. 그리고 거의 단 대부분인데. 3분만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 여론 조사를 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결과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를 또 적극적으로 즐기신 시민분들이 또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 관덕정이라는 곳이 광장으로서 제주도에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관덕이란 뜻이 봤더니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뭐 사수들이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던 곳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시험 보는 거. 과거 그런 시험도 네, 선비들이 이렇게 하는 시험도 오늘 보고 입시, 과거. 뭐 네네네.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4.3 사건이 시작된 47년의 3.1 사건의 발라 지점이 되기도 했고
최초로 뭐 5일장이 들어선 곳이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상업, 정치, 뭐 경제 모든 중심이 사실은 관덕장 인근을 해서 시작을 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 광장 문화가 이제 관덕장 인근에서 시작이 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될지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사실 이 벌써 그 도에서 올 1월 22일이죠. 관덕적 광장 및 주변 지역 이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30년까지 20개 사업에 286원 투자해서 사실상 그 관덕정 일대를 재정비해서 원도심 활성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내 가용 부지 활용해서 뭐 구 제주시청 부지를 뭐 문화복지시설로 확충해보고 뭐 빈집, 그다음에 빈 공터, 그다음에 노후된 주택, 상가 이런 것들 재정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가보면 이제 좀 낮인데도 깜깜하고 공실도 너무 많고 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희 그 어렸을 시절 약속의 장소 사실 두 군데 아니었습니까? 땡땡 약국 앞에하고 지하 상가에 땡땡 뭐 파는 데 앞에서 애들 모여가지고 노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때 그 추억을 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행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화단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교통체계 신호 같은 것도 한번 좀 바꿔보고 이런 계획안을 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제주 명소로 만들겠다. 제주만의 특색을 담은 가지고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 해설사를 좀 키우고 그리고 제주도의 돌담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선 기본 계획 가운데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마중물 사업에 불과 내년이에요. 이제 36억 원 국비 절반에 해가지고 내년까지 이제 완성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좀 잘 추진되면 이제 좀 좋지 않을까. 뭐 저희가 다들 그러시겠지만 두 분도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옛 추억이 지금도 이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탐라문화광장 사례를 보면서 좀 한번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저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탐라문화광장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좀 요원하죠. 예, 뭐 보면은 뭐 지금도 이제 뭐 주치자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제 뭐 그 성매매와 관련된 뭐 호객 행위들도 여전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그런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저 어떤 그 탐라문화광장에 비해서 이제 관덕정 광장이 좀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더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그러니까 관덕정 광장에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좀 약간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탐라문화광장과 이렇게 사실상 거의 이제 뭐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과연 관덕정 광장을 살리면 어떻게 보면 탐라문화광장이 좀 더 침체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이 문화와 역사를 활용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원주민 인구 유출을 막고 그리고 외부 인구가 들어오게끔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그 재미있는 그 실험 결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그 덴마크 건축가이자 도시공학자인 앙켈의 유대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 뉴욕 저 미국이죠. 미국 뉴욕 한 거리입니다. 뭐 미국 뉴욕 하면은 이나연 씨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뉴욕까지 저였어요. 네. 타임스퀘어 네네. 거리 아세요? 네네. 아시겠죠. 다행히 아닙니다. 네. 이 거리에서 뉴욕의 관덕정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차를 통제하고 그 광장에다가 테이블, 의자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의 결과를 보는데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고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대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의 활동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후 그 시민 74%가 이 변화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 거리가 뉴욕 시민의 그 활성화가 되는 더욱 중요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주는 교훈 하나는 큰 교훈은 주민과 그리고 행정과의 그 소통 그리고 결국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운영을 하게 됐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가 그리고 행정에서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그 이제 관덕정 주변 광장을 이제 주민 위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업을 다각 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또 진행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사실 그러면은 이 광장, 관덕정도 광장인데 광장은 그럼 뭐냐? 영어로는 스퀘어. 네. 네. 그리고 타임스퀘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익숙한 게 스페인어로는 플라자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봤던. 그래서 그럼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보통 플라자 그러면 쇼핑센터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고대 그리스어의 아고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고라가 뭘 하던 데냐? 상에 있는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 역할도 했고 거기서부터 광장이 이어진 걸 보면 결국 이 광장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고 시민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타임스퀘어라던가 뭐 세계 유명 광장들을 보면 일단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일단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내가 그냥 머무르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편하고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덕정 광장도 뭐 이거 저거 지금 아까 제가 많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 생활의 중심, 삶의 터전,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근본적 아고라의 개념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행사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 차 없는 거리 광장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그 추억의 어린 눈빛으로 아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일대에 정말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가끔 데리고 나는데 그걸 못 느껴요. 당연하죠. 네, 아마 그렇게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 많은 체험 행사도 할 것 같고 애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 거리가 정말로 정말 좀 소중하고 나에게 소중했듯이 너희들에게도 추억의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유롭게 맡기다. 왜 저런 얘기를 못 할까요? 도로 한가운데 뭐 테이블이 있고 좀 앉아서 쉬다 보면 도시 한가운데서 쉬는 또 적막함이 또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야외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대화도 나누고 지나가는 분들이랑 또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광장의 분위기가 이제 노천 카페로 또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멋진 제주 원도심 꿈꿈에서 오늘 우영팟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팥. 예전에 아마 혹시 해보셨어요? 떼기. 떼기. 우리 성으로 뽑기라고 하죠. 예. 난 떼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관덕정 부분에 저 포장마차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면은 저 바늘로 콕콕콕 해가지고 최대한 정교하게 모양을 낸 다음에 그렇죠. 침도 바르고. 그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아마 관덕정 광장에서 저 떼기 포장마차. 처음 시작보다 상당히 소박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박했죠. 얘기를 하겠다. 예.